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미리 공개했듯이 이번 학기에는 세계 디아스포라에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러한 초청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오늘이 첫 번째 강의로 인도의 디아스포라에 관련해서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국어학과의 김경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 교수님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인도의 디아스포라에 관련해서는 국내 학자로서 아주 드물게 아주 오랫동안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강연하는 내용 중에는 또 시크 인도인들의 또 사례도 담아 있어서 아주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가 될 거로 생각되고요. 여러분 강의 잘 듣고 또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윤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문화인류 저도 학과 이름이 낯섭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인류학과였는데 고고학 하신 분들이 우리도 늦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늦기로 해가지고 문화인류 고고학과라 저도 낯설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던데 어쨌든 윤 교수님이 과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인도를 제가 조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내 인도 연구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외에 있는 인도인들을 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은 아마 여러분들 인도인 디아스포라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은 또 너무 그렇게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인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크 디아스포라라고 시크교 터번 두르는 시크교도인데요.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거기 보시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주로 시크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실제로 인도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던 게 시크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도 더 말씀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옷 좀 벗어도 될까요? 오늘 하셔도. 예,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윗부분은 좀 이렇게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1시간이니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인 디아스포라는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약 2,600만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2,70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0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힘든 게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재해동포라고 되게 있지 않습니까? 재해동포가 있고 또 국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만 쥐고 있는 재외 한국인이 있듯이 인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재외 인도동포 여기는 재외 인도인 그러니까 NRI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국적은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영주권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외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재외 인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굉장히 이제 좀 이따 나오겠는데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재해동포 같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들 같이 재해동포들이고 또 이렇게 NRI로 있다가 현지의 국적을 따가지고 패스포트를 바꾸면은 PIO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재해동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재해동포가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인도 재해동포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NRI라고 하는 재외 인도인이 약 6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2,600만이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인들은 이주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들의 이주의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인구 중에 약 5천 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거주하는 나라는 한 53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 내외로 있는 지역이 있어요. 피지라든지 가이아나, 모리셔스, 트리나드 토바고 이쪽 전부 다 이쪽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수리남, 트리나드 토바고,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섬이고요. 피지는 뭐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이런 나라에는 되게 50% 어떤 모리셔스 같은 경우는 74%니까 현지 인구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죠. 피지도 더 많았는데 피지에서 쿠데타가 3번 계속 일어나면서 인도인들이 전부 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옛날에 더 많았어요. 피지 원주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 1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든지 말레이시아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뭐 100만이 안 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남아공, 그 다음에 사우디라든지 유럽의 영국 이런 데는 100만 명 이상의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 여기가 사실 인도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걸프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많고, 미국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남아공에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아공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주도 많은 편이고요. 호주, 뉴질랜드도 많습니다. 이쪽에 피지섬이 이쪽에 있는가요? 여기가 뉴질랜드고 여기가 피지인가 보네요. 여기 피지. 근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현재 피지 전체 인구의 한 80만 정도가 피지 인구인데 한 35만 정도 이상이 반 못 되죠. 그 정도가 인도인입니다. 이제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이제 간략한 역사를 보면은요, 인도인들은 물론 이전에도 15세기에도 인도의 서부 쪽에 있는 구자라트라고 하는 주에서는 일제감치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라 이런 데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영국 제국 시대 때 인도인들이 해외로 본격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보다는 계약 노동제라든지 여기 이제 인덴처드 레이버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계약 노동제가 있고 또 이외에도 칸가니 시스템, 뭐 마이스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 헷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뺐습니다. 빼고 주로 계약 노동제로 많이 나갔습니다. 계약 노동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계약 노동제가 시작됐냐면 대개 1833년에 유럽의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되게 아시아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인도와 중국에서 많이 플란테이션 유럽인들이 유럽 농장주가 경영하는 플란테이션으로 많이 나갑니다. 주로 사탕수수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계약 노동제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약 노동제는 대개 개별 노동자와 플란테이션 농장주와의 계약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리크루트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리크루트 해가지고 뭐 캘커타라든지 마드라스라든지 이런 섬에서 배로 해가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로 가면 한 달 반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또 피지 같은 경우 갈 때 한 달 반 정도 안에서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카스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배 안에서는 뭐 브라만 카스트라든지 낮은 불가촉 천민 카스트라든지 이게 뭐 서로 섞여가지고 부정타고 막 이런 일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죠. 원래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가는 길조차도 상당히 이런 카스 제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 제도 자체도 사실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있지만 개별 단위로 오기 때문에 새로운 브러더후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이 브러더후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형제간,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배를 타고 온 형제간, 뭐 이런 식의 친족 시스템이 일종의 픽티브 킨십이라고 하죠. 의사 친족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간 데가 영국령이 가이아나, 피지, 트리나드 토바고 이런 데 쭉 나가고요. 주로 사상수수 플란테이션 노동자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령 아프리카의 케냐의 몬바사부터 우간다의 캄팔라를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 거죠, 물론. 여기에 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크 교도들, 펀잡주 출신인 시크 교도들이 계약 노동제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갔냐면은 철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자들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자가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상 주로 장인들이 나오는 뭐 목공이라든지 소위 여러 기술자들을 람가리아 시크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잠깐 나오는데요. 시크 중에서 람가리아라고 하는 카스트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장인 카스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당시에 영국령 아프리카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케냐, 우간다 이런 데로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론과 말라야, 그 다음에 미얀마로 이주한 타밀 인도인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계약 노동제는 아니고 뭐 마이스 시스템이라 약간 틀린데요. 이것도 어쨌든 당시에 계약제로 많이 나가가지고 주로 말레이시아는 주로 고무 플란테이션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고무 농장이 있기 때문에 고무 플란테이션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70년대를 이야기한 게 60년대부터 시작됐겠지만은, 인도가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제일 먼저 국가 부강을 위해서, 이 네로라고 하는 초대 수상이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유명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공과대학을 키워가지고 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IIT라는 대학이거든. MIT를 인도 사람들 어느 정도 자부심이냐면요. MIT를 떨어지면은 IIT를 간다고 하는 게 보통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MIT보다 IIT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IT가 MIT 시스템으로 전국에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뭐 수재들이 많이 가는 대학입니다. 근데 전부 다 옛날 우리 초기에 카이스트 같이 전 무료 교육이었어요. 장학금 주고. 근데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면은 95% 이상이 전부 미국을 갑니다. 미국 와가지고 뭐 안 돌아와요. 미국에 가서 지금 흔히 말하는 벤처 기업들에 주로 이 IT 기술자들로 많이 배치되고 또 BT 기술자로 생명공학 기술자로 많이 배치가 되고 안 왔어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이게 브레인 드레인이다. 그래서 두뇌 유출이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인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3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였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과학자라든지 뭐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안 돌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나중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요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IT맨들과 BT맨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인도로.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이 아니라 브레인 게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브레인 리게인을 하는데, 다시 뭐 인재를 재획득했다고 하는 용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획득하는 사람들이 그냥 머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똑같은 조건이 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요, 또 미국이나 이런 산업 선진국으로 또 언제든지 떠나요. 그래서 이걸 브레인 서큘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인들은 언제든지 전 지구적으로 서큘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전문직 인도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초기에는 브레인 드레인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좀 지나면은 브레인 뱅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IT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나면은 벤처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벤처기업의 브란치를 인도에 둡니다. 인도의 하이드라바드라든지 벵갈로르 같은 아주 소위 말하는 인도판 실리콘밸리입니다. 그쪽을 만들어서 그 브란치를 전부 다 인도에다 두고 그 미국에 있는 IT 기술자들이 또는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브란치를 만들어가지고 인도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인도 사람들은 일종의 인재 은행이다. 그래서 브레인 뱅크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인도로 돌아오니까 뭐 브레인 리게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재획득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또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서 브레인 서큘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뭐 우리나라도 뭐 중동의 건설업자로 뭐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인도인들이 주로 물론 인도인뿐이 아닙니다. 인도와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출신 노동자들이 남아시아에서 주로 서남아시아로 그때 뭐 중동의 여러 건설붐도 있지만은 주로 오일과 관련된 석유 개발과 필요한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현재도 많이 나가 있어요.
되게 여기 서남아시아로 나가 있는, 중동으로 나가 있는 인도인들은 장기적인 체류보다는 뭐 3년 내지 5년씩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서 다시 대부분 나가고 순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현재 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약 300만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일 달러가 인도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마 인도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모국에 대한 경제적 투자의 가치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서남아시아로 나갔던 그 오일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계기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물론 이 시크 디아스포라 나가기 전에 인도인 디아스포라는 정말 다양해요.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첫 번째로 인도가 다양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다양할까요? 인도 사회는? 종교. 예, 종교도 다양합니다. 종교 물론 인도는 가장 많은 종교가 약 80% 이상 힌두들이고 그다음에 15%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인구로 보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인도에 무슬림이 1억 8천이나 있어요. 인도 인구가 13억으로 잡을 때 1억 8천 정도면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엄청 큰 무슬림 국가, 무슬림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시크교들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한 2%뿐이 안 됩니다. 근데 유난히 인도에서 시크교도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온 게 그 사람들이 외형도 외형이지만은 아픈 역사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 상당히 마셜 레이스라고 보통 이야기해서 상무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약간 무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상남자들이 많아요. 이 시크들은 정말 상남자들이 많습니다. 인물도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골격도 크고 그 다음에 수염도 여기까지 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도 다 쌍꺼풀 진 눈은 아니더라도 되게 잘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을 데리고 시크들이 많이 사는 펀잡 지역에 조사 갔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애들마다 다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인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정의롭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 인도판 상남자들이 시크교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크교도는 굉장히 근검 전략을 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인도에는 그 많은 거지들이 있는데 시크 거지는 한 명도 없어요. 시크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배고프면은 시크 사원에 가면은 무료로 밥을 줘요. 여러분들도 가면 다 밥을 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저는 시크 조사로 밴쿠버에 가가지고 밥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가기만 하면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시크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게 뭐겠습니까? 예, 언어도 다양하죠. 말씀 잘했습니다. 언어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영어와 힌디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지만은 공식 언어가 18개 언어입니다. 공식 언어만. 지방 아마 사투리까지 합치면은 3,000개의 언어가 넘습니다. 되게 인도 사람들은 자기 소속된 그 주의 언어하고 바로 이웃 주들의 언어를 되게 할 줄 알아요. 그 인도 사람들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한국에 와도 한국어를 너무 빨리 배워요. 물론 어순이 같다고 하는 어떤 장점도 있는데 굉장히 그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친구들 같아요. 물론 뭐 인도 사람들의 영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발음은 아닙니다. 그 워낙 다양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모국어 간섭이 심해가지고 그 모국어 악센트라든지 모국어 프로나운세이션에다 영어를 실어갖고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은 잘 버벅대더라도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은 다 잘 알아먹어요. 잘 알아먹어요. 우리가 뭐 외국인들 언어 좀 외국어 이제 한국어 몰라도 알아먹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다양하죠. 그래서 인도인 디아스포라에는 언어적으로 예를 들면 타밀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타밀 언어를 쓰는 타밀어라고 쓰는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타밀이라고 하는 지역의 디아스포라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언어라는 게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인도인들의 디아스포라 모임들이 또 나눠집니다. 이게 지역, 언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카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물론 헌법에는 이게 불법으로 돼 있지만은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심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 카스트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해외로 나갔다 해서 전부 없어지냐?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똑같습니다. 물론 전부 다 똑같을 정도는 아니죠. 인도만큼 경직성은 있는 게 아닌데 여전히 내부 집단 사이에서는 카스트 시스템이 작동해서 결혼할 때도 해외에서 인도는 인도인끼리 결혼하잖아요, 많이. 뭐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결혼 많이 하듯이 인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첫 번째가 카스트. 다 거르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같은 지역 사람을. 이런 게 전부 다 작동해서 해외에 있는 인도인들도 이런 카스트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은 화가 나니까 불가촉 천민 무슬림 힌두 사원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불가촉 천민 시크 사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같은 반에 우연치 않게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밴쿠버에 서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리에는 정말 시크 디아스포라가 한 5, 6만 살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요. 한 반에 인도인들이 많이 겹치는 거야. 근데 알아요. 얘가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시크로 개종해가지고 지금 같은 시크 행세를 한다. 해가지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도인도 아닌데 친구한테 얘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굉장히 손도 못 대게 더러운 애 출신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캐나다 애들은 그래서 so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고. 애들은 또 이상하죠. 그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할 때 그 아버지 이야기가 그 불가촉 출신 아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 상위 카스트 아이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불러오게 하고 폭력서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카스트라는 것 때문에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카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도인들을 함께 뭉칠 수 없게 만듭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시크를 제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시크는요, 뭐 오늘 겸사겸사 뭐 시크 종교 하나 알아두고 가십시오. 시크는 원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자.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사실은 나온 종교예요. 그래서 구루 나낙이라고 하는 구루에 의해서 만들어진 15세기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이때는 전부 다 우리는 같다라고 한 종교인데 나와서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을 바꿔서 그러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대충 어떤 카스트인지 압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인도를 출입한 게 1989년도부터 출입을 해갖고 지금까지 출입을 하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름만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떤 카스트인지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서울과 같이 대도시 살면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바꿔요. 자기 카스트 신분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름이 바로 카스트를 상징하니까 구루 나낙이 처음에 취한 행동이 모든 남자는 SINGH라고 그래가지고 싱이라고 하는 성씨를 붙이고 여자는 꼬루 KAUR이라고 하는 성씨를 붙여가지고 일괄되게 성씨를 붙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평등주의의 첫 번째 시도죠. 두 번째 시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요 카스트가 다르면 같이 앉아서 밥을 안 먹습니다. 부정타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테이블에서 안 먹습니다. 근데 시크 교도가 처음에 평등주의를 내세워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아까 시크 사원에 가면은 공동 식당이 있습니다. 공동 식당에는 전부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식사 관습을 통해서 카스트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차별 이야기 좀 하고요. 이 시크가 참 독특해요. 외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0개 넘으면 이상한데요. 쓰고 나면 낫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사람은 좀 미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쓰고 나면 이러는데 이걸 벗겨보면 이래요. 좀 이상합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수염도 안 자르고 이 머리를 풀면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엉덩이까지요. 그러니까 5개월 때 되면은 여기까지 추렁추렁 여성들 긴 머리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키르판이라고 하는 단도입니다. 이건 단도를 항상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이 무기를 불가용하는 나라에서 이 칼을 차고 다닌다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받겠는가. 이 사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 똑같을 건데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요즘에 흉기 같은 거 뭐 테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서 이걸 차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하얀 속바지를 입어요. 이게 이제 마샬 전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하는데 이게 편하다고 이걸 입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편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빗을 꽂고 다닙니다. 이게 항상 청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이렇게 5개의 5K라에서 자르지 않은 머리 빗을 갖고 다니라. 그 다음에 하의 속옷. 그 다음에 여기에 철제 팔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철제 팔찌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상당히 남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제 팔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키르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도. 근데 이 단도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을 정도는 안 돼요. 상징적인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5가지를 비로소 해야지 정통, 아주 어떻게 보면 오소독스한 그러한 시크 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시크 하면은 이런 수염도 기르고 뭐 칼을 차고 이런 것보다는 시크 하면은 일단 터번을 두른 사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터번을 두른 이렇게. 근데 이 터번은요, 무슬림들 터번하고 너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9.12 사태에 나오니까 9.12 사태 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빈라덴입니다. 빈라덴이 쓰는 류의 터번하고 너무 다릅니다. 빈라덴 머리에다 이렇게 빈라덴 이렇게 두르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냥 두르는 형태인데 이거는요, 머리가 안 보이게 완전하게 타이트하게 묶는 약 뭐 한 5m 정도 되는 타이트하게 되는 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5K는 아니지만은 약 5m 길이의 다양한 색상입니다. 뭐 노란 색상, 파란 색상, 굉장히 하얀 색상, 물론 상당하면은 하얀색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한데 철저하게 머리를 감싸고 거의 샤워할 때라든지 수면을 취할 때 이 사람들 이걸 벗으면은요, 상투를 꽂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상투를 꽂고 있는 것 같이 됩니다. 밤에는 이렇게 잠을 자죠. 그러나 샤워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터번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하면 터번과 거의 이퀄 관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터번이 어떻게 보면은 5K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시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나중에 격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크, 이게 이제 인도,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기르판을 차고 있는, 칼을 차고 있는 이게 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칸다라고 하는 상징물인데요. 이게 시크들은 시크 차 뒤에다가 다 저걸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초보 운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그 자리 같은데 꼭 이렇게 칸다를 붙여놓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 칼도 들어있고 용맹의 상징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크는 되게 시크 분포를 보면은 시크 디아스포라의 분포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북미와 유럽의 영국에 제일 많습니다. 물론 호주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요. 거의 제일 많은 게 캐나다와 미국, 그 다음에 영국에 많습니다. 영국이 많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로 보면은 약 2천만 정도 돼요, 시크가. 그 중에 약 400만 정도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살고 있는데 유난히 많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이 외형적인 상징물 때문에 너무 많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처음에 조사하러 갔다가 밴쿠버에는 다운타운에도 정말 1901년도에 생긴 시크 사원이 있고 그게 가장 오래된 사원이거든요. 1901년도에. 그 다음에 이 썰이라고 하는 데는 최근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집값이 싸고 새 집이니까 이사 오는데요. 그쪽에만 해도 5가운데 시크 사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저는 인도인 줄 알았어요. 거리마다 인도 사람들 가면 자기 전통 복장 계속 있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여성들이 한복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한복 입고 다닌다. 좀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 남자들이 상투 꽂고 이렇게 머리다가 그래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에 두드러지겠죠. 그렇게 초창기 때 시크들이 북미에 가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했겠어요. 이 미국 사람들하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창기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약 400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스트 위기질서가 작동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활은요. 주로 시크 사원을 구루두와르라고 합니다. 구루두와르라고 부릅니다. 주로 구루두와르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크는 시크끼리 결혼한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 내부에서 결혼한다는 의미거든요. 네온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구루두와르라는 데는요, 거의
시크들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양로원 같이 시크 사원에 가면 거의 놀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크들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칼사 스쿨이라 그래가지고요.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도 많이 가고 이런 유명한 학교가 칼사 스쿨이라고 써 있습니다. 칼사라는 게 이제 일종의 시크의 상당히 용맹함에 대한 어떤 집단의 뭐라 할까요? 우리 영어로 한다면 오도라고 할까요? 무슨 집단. 그러니까 뭐 승가 집단 하듯이 뭐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잠깐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인도 중에서 인도의 시크들은 여기 북서부에 있는 펀잡에서 주로 삽니다. 여기 펀잡. 물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이 펀잡에 사는데요. 주로 이렇게 뻗쳐갔는데요. 제일 먼저 간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 아프리카에 아까 말하는 이 철도 공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계약 노동자로 철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1970년대에 이 영국으로부터 대개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이런 데가요.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부흥하면서 거기는 대통령이나 이 리더들이 내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근검 전략했을 뿐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뭐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이 백인들보다는 더 잘 살지 못하지만은 또 원주민보다는 더 잘 살거든요. 그 가운데층인데 원래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원주민들한테는 백인들하고 붙어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같이 착취한다고 생각하고 또 백인들은 애들을 이용해서 인도인들을 이용해서 아랫 사람들을 좀 다스리려고 하고 가운데서 욕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직설하게 넘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하자마자 내쫓기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영국 파스포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당시에 인도로 안 가고 다 영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시크 교도들이 더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많이 간 게 바로 이제 북미로 많이 갑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되게 자발적 이주를 한 사람들이겠지만 1900년도 초 전후로 해서 많이 간 사람들은 노동자로 많이 갔어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밴쿠버나 이런 북미의 서부 지역으로 많이 간 이유는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소위 말하는 목재소. 이쪽에 밴쿠버 가면 목재소들이 많거든요. 밴쿠버의 목재소의 노동자로 많이 갑니다. 영어로 하면 뭐 소우밀이라고 되게 이야기하죠. 그쪽 가서 노동자로 가가지고 되게 밴쿠버에서 시작된 시크 교도들이 미국으로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 밴쿠버에 사실 시크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19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시크 사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크들이 이렇게 분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 호주도 가 있고 뭐 여기 보면 이게 피지섬이고 그다음에 여기 뉴질랜드입니다. 다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식민 시대 때는요 시크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상남자들이라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 아대륙을 통치하면서 인도 아대륙이라는 것은 물론 남아시아를 말하기도 하지만 되게 인도 아대륙 하면은 현재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 스리랑카, 그다음 네팔 이 정도를 뭐 인도 아대륙이라고 칭한다면은 인도 아대륙에서 가장 남성다운 사람들을 바로 시크와 구루카라고 하는 네팔에 현재 속하고 있는 구루카라고 하는 주로 구루카들은 헤드헌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싸움 나가면 헤드헌팅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루카는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뭐 장신이라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저같이 작습니다. 저같이 작고 몽골리안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굉장히 용맹합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구루카 용병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의 한 부류 중에 구루카 용병들이 지금도 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용맹한 사람인데 바로 그래서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인도군 예하에 시크 연대를 따로 뒀습니다. 바로 시크 연대가 인도인들의 남성성을 상징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춰 입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어떤 세리머니가 있으면 꼭 이런 사람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캐나다나 이런 데도 사실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뭐 엘리자베스라든지 그 옛날 여왕들의 무슨 뭐 몇 주년 기념식 하면은 이런 사람들 차출해가지고 바로 밴쿠버로 캐나다로도 보내고 다 각지로 보냈던 겁니다. 바로 세리머니하기 참 좋은 복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크 중에서도 남가리아라고 하는 시크가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케냐로 떠나면서 케냐 시크 노동자를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시크 터번 두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 떠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케냐로 노동자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크들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알아둘 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에는 성지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 펀잡 지역에 암리차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골든 템플이라고 있어요. 시크 골든 템플. 이 황금사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것만 나온 게 아니라 황금사원은 너무 큽니다. 아마 황금사원은 웬만한 대학 캠퍼스만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종교적 상징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크들의 성지 중에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관광 가면은 꼭 여기를 안 빠지고 가요.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먼 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도 당시에 이 사람입니다. 1980년대 초에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대처 수상만 못하지만 비슷한 철의 여인이라고, 되게 아시아의 철의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여수상이 있었어요. 초대 수상인 자와랄 네हरू 수상의 딸입니다. 근데 당시에 인도 수상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한 여성인데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크 교도들을 희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4년도에 바로 이 사원에서 일부 시크들이 이제 게릴라로 인도 반정부 활동을 해요. 그때 이제 이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84년도에 인도군 7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안에 있는 시크 게릴라들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성지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7만 명 인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박살내는 겁니다. 박살내가지고 여기서 3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위 인도군에 의해서 황금사원이 파괴가 돼요. 세계에 있는 시크교도와 인도에 있는 시크교도는 그야말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었겠죠. 당시에 인디라 간디를. 이걸 뭐 블루스타 오퍼레이션이라고, 블루스타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타 오퍼레이션이라고 되게 84년도에 7만 명의 인도 군대가 황금사원을 친 공격을 블루스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침탈을 당했는데 84년도에 이게 바로 6월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크들이. 근데 묘하게요. 여러분, 인도 군대에 가면은 터번 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샬. 이 사람들은 상무적인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에는 장성들이, 시크교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인디라 간디가 그 생각을 못 했는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두고 있는 경호원들의 시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같으면 먼저 다 처단시켰을 것 같은데. 보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6월 말에 황금사원을 공격하고 10월 31일 날 경호원 바로 옆에 있는 시크 경호원한테 피격으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인도가 다 뒤집어졌어요. 국무를 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것도 이제 조작입니다. 일종의 국가 폭력인데, 일종의 힌두들이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떠들면서 시크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4박 5일 정도에 델리에 있는 시크들이 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일 사이에 8,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크 마사크라고 할 정도로 그냥 거의 대학살을 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시크들이 이렇게 게릴라 운동을 해요. 거의 인도 정부에 대해서 인도에 있는 시크들이 굉장히 게릴라 운동을 심하게 합니다. 일종의 인도의 군병들하고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약 10만 명이 죽거든요. 양쪽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인도 군경에 의해서 시크들이 인신구속당하고 고문 살해, 이 광경은요 3박 4일 동안 시크들을 죽일 때 한 장면이에요. 신나로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다 여성들 보는 데서 집단 강간하고, 남성들 보는 데서 여성 집단 강간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3박 4일 동안 많이 해서 거의 시크들을 뭐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시크들이 밖에서 들들 끓었겠죠.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시크들이 반격에 나섭니다. 해외에 있는 시크들은 되게 이렇게 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밴쿠버의 한 시크 사원입니다. 시크 사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모습이 이게 황금 사원을 이렇게 모방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캐나다의 밴쿠버의 한 시크 사원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크들이, 이 사람들 머리를 자른 시크들입니다. 되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여전히 캐나다에서 터번을 두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머리를 자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원에 들어갈 때는 맨머리는 못 들어갑니다. 맨머리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조사자들도 들어갈 때 꼭 저런 행커치프를 머리로 두르고 머리를 감추고 가야 됩니다. 일종의 신에 대한 일종의 뭐 존경의 표시죠. 머리를 가린다는 게. 이렇게 하고
원래 인도에서는 바닥에서 먹는데 테이블에서,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뿐입니다. 물론 이 문제 가지고도 싸움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원들이 있는데요. 밴쿠버에 있는 시크 집단이 가장 결속이 잘 되는 당시에 시크 집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1984년도에 8,000명의 인도인이 죽으니까 이제부터 해외에서 시크들이 인도 정부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시크 디아스포라들이.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바로 이 밴쿠버에서 토론토를 들려가지고 토론토에서 인도로 가는 에어인디아, 인도 국적기죠. 에어인디아에 뭐 아마 그때 당시 324명인가가 탔습니다.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근데 대부분 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인도인들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인도인들이 대부분 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친인척을 만나러 온 인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요즘에는 뭐 초국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또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 모국 방문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인디아가 원래 루트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아마 여기 안 나왔는데 두 대 설치를 했는데요. 한 대는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겠죠. 이거는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가는 거에다 폭탄 설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를 거쳐가지고 유럽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 에어인디아 아일랜드 상공으로 거쳐가지고 인도로 가는 그런 두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는 나리타 공항에서는 그 러기지에서 폭파가 일어났는데 짐을 옮기는 수함을 옮기는 사람만 2사람 죽었어요. 거기 터져가지고 일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 아일랜드 상공에서 터집니다. 바로 이게 잔해물이 발견된 데인데, 여기가 아일랜드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324명 전원이 다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국적인 사람들이고, 바로 이게 캐나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테러라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명명돼 있어요. 캐나다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때만 되면은 캐나다의 국영방송들이 계속 저걸 반복적으로 틀어요. 틀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시크들을 테러리스트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캐나다의 시크들이 했다고 어떻게 보면은 혐의만 있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했는데 거의 무죄로 다 나왔어요. 그냥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 근데 거의 전 세계 시크들은 부인을 하지만은 전 세계의 힌두나 인도 사람들은 시크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크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근데 어떤 데는 뭐 어떤 사람들, 과경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어인디아 폭파해가지고 인도에 보복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자기들이 많은 친인척이 인도 내에서 죽어갔다. 8,000명 정도 죽어갔다. 이렇게 보복 조치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시크 디아스포라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상당히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줘버린 사건입니다. 85년도 사건이. 그래서 근데 인도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시크들은 시크들 나름대로 뭔지 84년도가 너무 예를 들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정말 지금도 쳐보시면 나올 건데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델리 매사크 1984년 델리 매사크 딱 유튜브 치면 수도 없이 뜹니다. 유튜브가. 근데 이건 유튜브뿐이 아니라 전 포털 사이트라든지 모든 SNS를 이용해서 또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시크들이 지금도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크 포털 사이트를 가면은요, 정지 사진,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또 동영상,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84년도에 자기들이 인도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국가적인 폭력을 당했는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해외로 알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정체성 형성이나 강력한 글로벌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걸 흔히 사이버 시크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인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이 사건이 1984년도에 인도 수상 죽인 이후로부터 1991년 정도까지는 정부군하고 싸움을 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시크들이 펀잡에 있는, 인도에 있는 시크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게릴라 운동하니까 너 어디 있어? 라고 그 범인 잡으려다 보니까 가족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고문을 하는 겁니다.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인신 구속이라든지 또는 그 도중에 사라진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불게 만들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여성들 동원해 가지고 수치심을 준다든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길이라고 하는 KPS 길. KPS 길이 뭐냐면 인도 전 경찰 총수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경찰 뭐라고 부르죠? 경찰총장. 경찰총장인 편입니다. 이 아주 악랄한 경찰총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크들을 인신구속하고 죽이고 인권 침해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KPS 길 킬러 오브 칠드런은 그랬잖아요. 꼬맹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크들이 지금도 인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시크들이 많은데, 물론 시크들이 온건한 시크도 있고 강력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폭력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급진적인 시크도 있습니다. 양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시크 사이에는 그게 이념적인 것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시크 사원을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뭐 정치적인 싸움이죠. 그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나오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전히 그날만 되면 1984년도에 10월 말부터 11월 초만 되면은 거리로, 여기 캐나다입니다. 이게 거리로 나와가지고 1984년도를 잊지 말아라 그죠. 뭐 예를 들면 Don't forget 1984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Remember 1984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걸 일종의 오퍼레이션, 블루스타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1984년도 작전 이름을.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갖고 넣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날만 되면은 소위 그때 당시에 죽었던 그 시크 저항하면서 시크 사원에서 장렬하게 죽었던 사람들은 이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반 시크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시크들 내에도 아주 좀 재밌어요. 시크들 내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번이라는 게 굉장히 시크를 상징하는 일종의 중요한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올드 시크 디아스포라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빨리 이민 온 사람입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으로 빨리 이민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너무 많은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인권 차별을 당했어요. 터번을 지나고 나면 애들이 너 인도로 돌아가라 한다든지, 또 뭐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데서는 너 이거 터번 벗고 머리 자르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기 전통 복장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되게 오래된 이민의 역사를 가진 그 사람들은 우리 벗자 기왕이면 여기 이민 왔으니까 해가지고 머리를 많이 잘랐습니다. 일종의 똑같아요. 그냥 수염 자르고 모든 걸 잘라가지고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시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단지 여기에 있는 철제 링만 되게 차고 다니니까 압니다. 그래서 시크인 줄 알아요. 근데 신디아스포라라고 한 신시크 디아스포라는 되게 언제부터 왔냐면요, 자발적 이주자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시크 중에서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뭐 기술로 갔다든지 학력으로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뭐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굉장히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런 차이에 대한 것들을 용인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민 온 사람들은 사실은 다 해도 다해도 문제가 되면은 뭐 인권위에다 제소하기도 하고, 이건 뭐 인권 침해다. 그러면 법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얘들은 시크가 아니야. 터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 사원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얘네들은 사쿠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속된 말하면 섀도우 뭐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잘못된 시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시크 사원을 운영해야 된다 해서 시크 사원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양쪽에. 그래서 사실은 분화가 많이 돼요. 시크 사원이 분화가 되면서 터번이라든지 아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인도에서 오면서 바닥에서 밥을 공동으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요,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다 입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시크 사원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장악할 건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 바닥에서 밥을 먹어야지 평등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뭐 아까 말하는 그 단검 있죠. 단검 사람 찌르면 안 죽습니다. 근데 단검을 찔러가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막 캐나다 신문에 나와요. 이 봐라, 얘들은 정말 좀 호전적이다. 해가지고 이런 그 이후에 나온 문제니까 85년도 캐나다 에어인대 폭파 다 한 뒤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게 또 이미지가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시크가 사원이 분화해요. 그러나 시크들은 또 결속을 할 때는 엄청 결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캐나다의 기마 경찰 때입니다. 이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기마 경찰 때인데요. 시크들이 어렵게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런 머리, 그러니까 이게 정모죠, 정모. 이 경찰 정모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합격해갖고 정모를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이걸 빼면은 시크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난리가 또 났어요. 캐나다에 있는 주류 사회와 시크 사회하고 이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이 정모를 쓰지 않으면은 경찰에 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여기저기 제소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시크들은 이렇게 머리 자르지 않은 시크들은 자기 터보니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하고 현재도 경찰 생활하죠.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캐나다 시크들이 이상하게 드라이버들이 많아요. 인도도 드라이버가 많은데 시크들은 해외에서도 드라이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큰 트럭 있잖아요. 그 엄청난 큰 트럭도 헤비트럭 운전사들이 많은데요. 헤비트럭 운전사들이 하역장에 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전모를 안 써요. 이게 신이 다 구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뭐가 탁 떨어지도 신이 구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미 이게 통과됐어요. 나머지 사람들 오토바이 타면서 헬멧을 써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 헬멧 안 씁니다. 인도는 이미 다 허용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튕겨나가서 구르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거 벗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똑같아요. 하역장에서 안전모 안 쓰는 문제 가지고 또 난리가 났는데 또 이깁니다. 역시 캐나다나 이런 데는 뭐 다문화주의가 큰가 봐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하역장에서 안 씁니다. 이런 논쟁이 벌일 때 이때는 굉장히 시크들이 결속을 해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키르판이라는 단검인데요. 이건 제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몬트리올에서 1년 있었는데 이 몬트리올 사건이거든요. 이게 몬트리올 사건인데 이 친구가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몬트리올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 퀘벡주에서 일어났는데 퀘벡주에서는 불어 학교하고 그다음에 영어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다 불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이민자들은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얼마나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가지고 차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교복 아래쪽에 속옷에다가 물론 여러분 시크들은 해외에서 밖에다 칼을 못 차고 다닙니다. 다 속 안에다가 차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보안검사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갈 때도 초등학생들은 속 안에다가 넣는데요. 2교시 끝나면 리세스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모래바닥에서 친구하고 막 서양 친구죠. 유로피안 칠드런하고 놀다가 이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칼이.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또. 그래서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리포트하고 이래가지고 흉기를 들고 다닌다, 이 아이는. 흉기잖아요. 걔들 욕도 못해요. 이게 흉기지 뭡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더 적은 걸 차고 다녔습니다. 일종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이 불러가지고 너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칼 내놔. 그러니까 저는 흉기도 없습니다. 걔는 흉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송호준이 흉기 있다는데 꺼내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게. 그러니까 이걸 빼면 학교를 다니고 이걸 계속 차고 다니면 학교를 못 다닌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못 다니면서 전 인도의 시크 사원부터 시작해서 전 캐나다, 전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서포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이거는 흉기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물이고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시크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1심에서 퀘벡에서 1심에서는 이깁니다.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져요. 3심은 이제 오타와에 있는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겨요. 거기서는 이거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일부 다른 자유하고 권리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에서 주장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연필칼 아무렇게나 달고 다니지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깎고 다니는 칼 못 갖고 다니게 합니다. 아래 넣고 돌리는 칼 있잖아요. 이런 건 허용해도 면도칼 못 갖고 다니게 하거든요. 소위 무관용 원칙이 학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들고 다니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애가 6년 동안 재판을 끌었는데 어린애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나중에 대법원 법정에 있을 때는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어린애 아니잖아요, 이때는. 지금은 그때 제가 만날 때는 세제비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칼리지 다녔던 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되니까 이미 법정 싸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준비가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의 앞에 나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내가 칼을 찰 때야 비로소 내가 시크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 안전의 자유도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세운 대로 공립학교에서 너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칼을 못 들고 다니는데 좋아. 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칼 아니고 너희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없는가 한번 보자. 학교로 반입이 허용된 것 중에서 자 보면은 야구방망이로 사람 때리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박스 커터. 이것도 허용이 되거든요. 박스 커터. 컴파스. 돌리는 컴파스. 이것도 찍으면 죽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시크들이 캐나다에 이민 역사가 1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안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어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예방 조치를 한다 하지 않느냐. 안에다가 뭐 이게 빠지지 않게 실로 더 꿰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크들이 사실 승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크들이 다 칼을 아이들이 차고 다녀도 허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거 논쟁이 많죠. 그럴 때는 정말 시크들이 정말 결속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법정 싸움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법정 싸움 하라고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 지게 되면 다 지거든요. 이 선례로 나오면 뭐. 근데 결국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애 집에 한번 가봤더니요. 애는 이 싸움을 하면서 완전 시크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해졌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나는 시크다라고 해요. 나는 뭐 캐나다 인도인이다? 나는 뭐 캐나다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시크다. 그 다음에 네 정체성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캐네디언 시크라고 그래요. 캐네디언 인도인이라고 안 해요. 캐네디언 시크라고 그래요. 그럼 너한테 인도는 뭐냐 그러니까 인도는 뭐 나의 뭐 조상들이나 모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장 후순위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시크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법정 싸움을 한 6년 하면서 시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많고 집에 가니까 티셔츠가 막 걸어있는데요. 티셔츠 뒤에가 I am sick. 이게 딱 시크 뒤에 붙여 있어요. 그걸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싸움 통해 이 친구가 완전한 시크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서양에서 9.11 테러 있은 뒤로, 특히 미국에서 9.11 테러 있는 뒤에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증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가장 헤이트 크라임에 취약하고 많이 당한 사람들이 시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무슬림들은요, 터번 두르고 뭐 복장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다닙니다. 유일하게 자기 종교적 상징물을 어디서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시크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거리를 쫙 봤을 때 머리에 터번을 넣었다면 전부 시크입니다. 무슬림은 없습니다. 다 시크들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무식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 무슬림 터번하고 시크 터번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터번을 들으면 전부 무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터번을 들으면 뭔가 빈라덴하고 관계됐다는 사람이라고 9.11 테러 이후에는 더 생각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9.11 테러 있는 뒤에 바로 그날
그날 이 소디라고 하는 이 시크 달비르 싱 소디라는 사람이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죽으니까 9일 뒤에 있는 4일 뒤에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주유소 사장이거든요. 기름 누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싸가지고 아까 말한 빈라덴은 죽어라 하면 쏜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와요. 그 뒤에도 굉장히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해요. 당하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 2012년도에 위스콘신의 밀워키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크 그 친구가 이름이 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당히 백인 우월주의하고 이 팔뚝에 문신이 9.11 뭐 테러 해가지고 그 친구가 상당히 문제의 뜻을 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시크 사원이 무슬림 사원인 줄 알고 돌아가지고 갈긴 겁니다. 예배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갈겨가지고 남성 5명, 여성 1명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건 아마 지역 경찰하고 하면서 지역 경찰이 쏜 총에 죽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7명이 총 7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6명이 시크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터번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슬람교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슬람교도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터번 착용 곧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미국만큼 심하진 않지만 캐나다도 여전해요. 캐나다에는요, 시크 사원을 가면은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굉장히 모욕적인 걸 써놓고 너희 나라 돌아가라. 뭐 너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테러리스트다. 막 뿌리고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터번 착용이라고 하는 게 테러리스트 오인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서양에 가면은요, 시크 사원 앞에 가면은 되게 유인물이 있어요. 시크교를 설명하는 유인물인데요.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홍보를 해야지 자기 살아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크대당의 신문입니다. 미국의 밀워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촛불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도 촛불 집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크들도 앉아서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애도하는 이런 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크들이 서양에 있으면서도 시크라는 것으로 어떨 때는 결속하고 어떨 때는 분화하고 또 어떨 때는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터번 착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뭐 이 정도 하고 15분 정도 제가 기가 막히게 1시간 했네요. 제가 연습도 안 했는데 이거. 네.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궁금한 거라든지 혹시 있으시면. 예. 한국 내에서도 그럼 시크교도가 그럼 존재를 하나요? 다시 말씀. 한국 내에서도 시크교도가 예.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는 인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도인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노동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도는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인들은 되게 불법 체류하고 있는 관광비자로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떳떳하게 다니는 인도인들 전부 다 전문 직종으로 옵니다. 대개 E7이라든지 특정 활동 또는 그 전에 좀 더 전문직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는 시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거의 모든 인도인 집단의 시크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많이 사는 지역은 있지만 인도는 한국은 그렇게 인도인이 많지는 않거든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 주로 IT 기술자라든지 좀 전문 직종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인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또 상당히 모임도 있고 얼마 전에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홀리라고 있어가지고 부산 해운도 앞에서 자기들끼리 홀리 축제 한다고 물감 축제인데 뿌리고 뭐 난리 할 때 보니까 거기 시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크들은 해외 나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캐나다에서의 인도인의 이주는 시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힌두나 무슬림들이 오면요, 그때는 종교를 안 가렸어요. 1901년도에 만들어진 밴쿠버에 그 디완사합 구루두아라라고 있는데 그게 가장 최초의 구루두아라인데 거기에는 인도인이 총집합했습니다. 시크 사호인데도 시크들, 힌두들, 무슬림 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정착이 되면은 다 분화가 되잖아요. 이러듯이 한국에도 현재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인도인 하면 인도인들이 다 뭉치고 물론 그 사이에 자기를 축제할 때는 따로 뭐 무슬림들 축제 따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초기 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또 혹시 예. 그
시크들이 수염이나 이 머리를 안 자르는 이유는 뭔지.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초창기 때 왜 머리 안 자르니까 상투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터번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시크들이 가장 정착을 하면 소위 종교로서 정착을 하면서 15세기 만들어지고 16세기, 17세기 쭉 오면서 굉장히 핍박도 많이 당해요. 주변 종교로부터. 근데 가장 시크들이 이 정상적인 종교로 정착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게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의 무슬림 세력은 8세기부터 들어와가지고 영국이 식민지 장악을 하면서 접수를 할 때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무갈 제국이 마지막으로 인도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힌두들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무슬림 왕들이 지배했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시크교가 성장하면서 가장 눈의 가시로 많이 저쪽에서 여겼던 게 무슬림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힌두들은 종교가 관용적인 종교입니다. 힌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신이 한 3억 개 된다 하잖아요. 3억 개. 3억 개라는 이야기는 다신교라는 의미지 3억 개는 안 세봐서 모르겠죠. 그 정도로 많다는 의미죠. 나무 신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도 뭐 두르고 다니잖아요. 두르고 다니는데 상투를 무슬림들이 꽂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투를 꽂은 이유는 상투가 나오려면 머리를 안 잘라야 상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투 가지고 구별을 하자 해가지고 했던 설이 가장 지배적이에요. 그런 이론들이.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기 시작했다고 되게 그러거든요.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시크가 창시된 배경이 평등주의를 지향하면서 창시되었다 하는데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시크가 창시되는 그 배경이 예. 평등주의였다고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의를 듣다가 시크 내 카스트 위계 질서가 작동한다는 부분을 제가 보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 안 했네요.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그죠? 원래 내세울 때는 평등주의로 내세웠는데요. 여러분 인도에는 원래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와 가장 밀접합니다. 힌두교로부터 카스트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인도 아대륙에 있는 종교를 생각해 보시면은 힌두교가 가장 고대 문명에서부터 인더스 문명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힌두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불교 나오고 자이나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 종교가 15세기에 나온 바로 시크교입니다. 그 전에 쭉 종교들이 나오다가 물론 무슬림도 우리 인도권 아니지만 8세기 이미 인도 땅을 밟았고 물론 그걸로 본다면은 영국이 들어오고 유럽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제일 늦게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러나 기독교와 무슬림은 이슬람은 외래 종교인 편이고 그다음에 아래서 나온 종교는 시크교, 그다음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를 포함해서 인도에서는 대부분 다 개종한 사람이 있잖아요. 힌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힌두에서 시크로 개종하고 힌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겠지만은 모든 종교에는 카스트와 유사한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크들은 평등주의를 내세웠으니까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힌두 때만큼 경직성은 약화됐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가촉 천민 중에서 불가촉 천민은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불가촉 천민 중에서 시크로 개종한 사람들도 자 우리는 시크니까 평등하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높은 카스트에서 개종한 시크들이 같이 안 노는 거예요. 너는 원래 더러운 카스트에서 시크로 개종했지 않냐 해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크교의 가장 큰 머리 골치 아픈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단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항상 결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밴쿠버에는 불가촉 천민 시크 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카스트들이 다니는 시크 사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불가촉 천민 시크 사원, 비불가촉 천민 시크 사원으로 되게 구별됩니다. 근데 불가촉 천민 시크 사원에는요, 똑같이 외형은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섬기는 대상이 틀립니다. 시크들이 섬기는 일종의 큰 우리로 말하는 성경책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구루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구루가 아니라 성경책이 마지막 구루인데요. 그걸 섬기는데 성경책이 있긴 해요. 물론 있긴 한데
불가촉 천민 사원에 가면 성경책이 있긴 하는데 더 큰 신은 누구냐면은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불가촉 천민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불가촉 천민들은 종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영국에서 당시에 유학을 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사람은 불가촉 천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끌고 전부 불교로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카스트로부터 탈피하려면 다른 종교를 믿어야 한다 해갖고 불교로 다 개종했어요. 당시에 암베드카르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불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가, 시크로 개종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막 해요. 왜냐하면은 힌두교만 아니면은 이게 카스트 제도로부터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크 사원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한번 내막을 봐라. 봤더니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있거든요. 아마 인도에서 가장 종교 중에서 카스트 제도가 약화되고 많이 작동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서점에 가면은 평전집이 많잖아요. 평전집에 암베드카르 평전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된 게.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선택한 게 불교를 선택해서 집단적으로 불가촉 천민을 끌고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시크교도 탐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탐색한 결과 보고를 받죠. 그래서 불교로 개종한 이유가 그겁니다. 또, 예. 그 PPT랑 예. 언급하신 거 보면 예. PPT에도 또 시크교도는 또 사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좀 남성적 문화라. 여자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안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시크교 시크 문화 안에서 여성들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여러분 시크 여성들도 똑같아요. 힌두 여성하고 똑같은데 근데 제가 그 사진 봤으면 정말 결정적인 건데 밴쿠버에 살고 있는 시크 여성이요. 이렇게 남자같이 상투를 꽂은 여성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런 여성들 없어요. 되게 인도 여성하고 똑같이 복장을 하고 있고 단 일반 인도 같은 경우는 일반 복장은요. 여성들이 사리를 많이 입습니다. 인도는 여성들이. 근데 이분들은 꾸르타 파자마라고 하는 번자비 파자마라고 자기들이 부릅니다. 번자비 파자마. 그러니까 번자비라고 하는 게 주의 이름이잖아요. 번자비 파자마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뭡니까 투피스 같은 거예요. 이만큼 올라오는 바지하고 느슨한 바지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원피스형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앞에를 좀 가리기 위해서 두파타라고 하는 스카프를 이렇게 앞으로 내립니다. 이걸 많이 입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인도 사리는 굉장히 거추장하거든요. 이 활동하게. 근데 그걸 입고 또 여성의 지위는 지금 말씀 잘했는데 훨씬 힌두보다 더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하게 남성하고 평등은 아니다고 보는데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유지는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힌두의 여성 지위보다 펀잡에서는 가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 힌두들하고 좀 틀리게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요. 상당히 많이 지위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다음에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이제, 예. 그 84년부터 91년까지 예. 그 시크교도들이랑 인도 사람들이랑 그 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도 갈등이 있냐? 갈등이 남아있는. 예. 좋은 질문인데. 인도의 시크들이 게릴라 투쟁을 한 10여 년 이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하면서 한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도 중반에 시크 대통령 만모한 싱이라고 시크 대통령 수상이 나와요. 대통령 인도 수상이 시크가 나옵니다. 만모한 싱이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이제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인도에 시크의 수상이 나오면 모든 옛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광주에서 왔으니까 뭐 광주에 5.18 뭐 벌어지고 난 뒤에 뭔가 과거 사회 관련해 가지고 뭔가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대학살에 관여된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정치인들이 부추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건을. 그래가지고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91년도 뒤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댄 거거든요. 계속 희생자가 나오니까. 근데 입을 딱 다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모한 싱이라는 사람의 정당이 인디라 간디라고 한 사람 정당의 연줄을 이어진 정당이거든요.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 가지고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겨우 그때 당시에 대학살의 총책이었던 정당의 지도자가 그 당시에 우리로 한다면 재외동포청 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청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재외동포 부가 있습니다. 부의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직위 해제시키는 식으로, 이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식으로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인도는 다시 인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굉장히 중요성이 떠오르겠는데 그 사람도 지금 복권돼 가지고 상당히 크게 활기치고 다닙니다. 역사라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보니까.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습니까? 예, 뭐 끝나고 저 강의 넘어가고까지 하면 제일 미움타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